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줄에 들어선 그리고 1년 전 지옥의 문턱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었을지도 모를 혹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느 끔찍한 날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과 10년을 참고 살았냐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땐 그게 사랑이라 착각했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 세뇌당했기 때문이겠죠. 제 전 남편 이민준이라는 그 사람, 밖에서는 누구보다 유능하고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고 훤칠한 외모에 유머 감각까지 갖춰 주변에선 모두 저를 부러워했죠.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는 시어머니라는 조종자가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그 시간은 시어머니의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남편의 교묘한 언어폭력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마라. 여자가 참고 살아야 집안이 편한 법이다. 시어머니가 제게 던지는 말들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고 남편은 늘 그 옆에서 방관하거나 동조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잖아. 당신이 좀 예민한 거야. 제 감정은 늘 예민함으로 치부되었고 제 의견은 무지로 폄하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가족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얘는 살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그럴 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못 들은 척하거나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사회생활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내가 이해해라라며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이 밥 위로 떨어질까봐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들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웃는 법도 화내는 법도 잊어버린 채 그저 이민준의 아내, 시어머니의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숨만 쉬고 있었죠. 사건이 터진 그날은 추석을 며칠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의 연례 행사인 벌초날이었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고 온 가족이 탈 차를 운전해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선산에 도착하자마자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예초기를 돌리기 시작했고 저와 형님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묘 주위의 잡초를 뽑고 주변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일했을까요? 제가 무덤가에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음료와 과일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서방님, 잠시 쉬었다 하세요. 목이라도 좀 축이셔야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초기를 돌리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기계 전원을 끄더니 제게 획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하라 마라 하랬어. 지금 일의 흐름을 딱 끊어놓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들 힘드신 것 같아서 잠시 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제 대답이 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는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고 그 눈빛에는 제가 익히 아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름을 부었죠. 어디서 남편이라는데 여자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다. 시어머니의 말에 용기백배한 남편은 제 바로 앞까지 와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동서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시아버님이 나지막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또 저러네. 그건 바로 제 시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늘 아내와 아들의 등살에 못 이겨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분. 그분의 지친 한숨과도 같은 그 한마디는 이 모든 상황이 처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글픈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저를 벌하겠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그가 휘두른 다리가 제 어깨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바로 그 무덤 앞에서 그의 형제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저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수치심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를 발로 찬 남편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오죽하면 그랬겠니. 내가 애를 속썩이니까 그렇지라며 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놀라 굳어 있었고, 동서들은 차마 저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0년간 저를 올가매던 미련, 인내, 체념이라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우고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이민준 씨, 우리 오늘부로 끝냅시다.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제 선언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어.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집 나가면 길바닥에 나 앉을 주제에.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얘가 더위를 먹었나? 어서 조상님들 앞에서 사죄하고 싹싹 빌지 못해. 저는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건 제 인생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비굴하지 않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길바닥에 나앉게 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당신, 이민준. 당신 인생 내가 아주 개박살을 내줄 테니까. 오늘 당신이 조상님들 앞에서 내게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그래,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복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난 10년간 차곡차곡 모아왔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폭언을 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 시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퍼붓던 통화 녹취록,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린 내역들, 그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들까지. 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증거들을 본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인생 개박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첫째, 재산 분할. 남편은 집과 상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가 빈손으로 쫓겨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맞벌이를 했고 제 월급 대부분이 생활비와 그의 부모님 용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할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를 매입할 때 제가 부모님께 빌린 돈이 포함되었다는 차용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법원은 제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했고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저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벌촌 아래 폭행 사건은 아주버님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편을 들며 망설이던 큰아주버님은 제가 아주버님 자녀분들이 커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침묵하실 건가요? 조상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결국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녹취 파일과 함께 법원은 유책 배우자인 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매장. 이게 복수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인지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저는 그의 회사 감사팀과 인사팀에 가정폭력 및 비윤리적 행위를 사유로 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벌촌 아래 폭행 사실과 폭언 녹취록을 첨부해서요. 평소 이미지 관리에 목숨을 걸던 그는 회사에서 순식간에 아내를 발로 차는 폭력 남편으로 낙인찍혔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동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고통을 선물했습니다.
금쪽 같던 아들이 이혼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 폐인처럼 자신에게 얹혀 살게 된 것. 그것만큼 그분에게 끔찍한 형벌은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모든 실패가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저에 대한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기분을 느낍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날의 악몽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날 그가 나를 발로 차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그의 발길질은 제게 고통을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을 열어준 열쇠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믿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자신을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은 스스로 박차고 나올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